계약직이면 계약직답게 시키는 일이나 했어야지. 당장 짐 싸서 나가. 박만호 부장의 날 선 고함이 물류센터 사무실의 정적을 찢어발겼습니다. 서류 뭉치가 바닥에 흩뿌려졌고 동료들은 죄인이라도 된 양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해고 통보를 받은 한지은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박 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장부는 수정할 수 있어도 창고의 빈 공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난 3년간 비워낸 12억 원의 재고 로스, 그 숫자가 오늘 밤 본사로 전송될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지은은 미련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박 부장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형편없이 떨리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평범한 여직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박 부장이 그토록 철저히 숨겨온 12억 원이라는 거대한 구멍을 그녀는 어떻게 찾아낸 것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편견에 가려진 진짜 실력이 승리하는 순간의 짜릿함과 인생의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지은의 하루는 늘 숫자에서 시작해 숫자로 끝났습니다. 전문계고를 졸업하고 바로 현장에 뛰어든 그녀에게 물류센터는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입고와 출고, 그리고 재고라는 세 가지 변수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함수식이었습니다. 남들이 상자를 나를 때 그녀는 상자의 부피와 트럭의 적재 용량을 계산했습니다. 남들이 장부의 합계만 볼 때 그녀는 통계적인 오차 범위 밖으로 튀어나간 0.5%의 로스율에 주목했습니다.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물류의 흐름 속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균열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지은이 처음 마주한 물류센터는 거대한 콘크리트 괴물과도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드나드는 대형 트럭들과 지게차의 소음, 그리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의 마찰음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저 상자를 옮기고 숫자를 입력하는 기계처럼 보였지만 지은의 눈에 비친 이곳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이 험한 곳을 찾은 계약직 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본사에서 건네받은 기이한 통계 자료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연간 매출 5천억 원 규모의 대형 센터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재고, 로스율 15%, 일반적인 물류 환경에서 0.5%만 넘어도 비상이 걸리는 수치가 이곳에서는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사무실 문을 열기 전 잠시 숨을 고르며 주머니 속의 작은 수첩을 만졌습니다. 그곳엔 그녀가 분석해야 할 입고, 일자와 출고, 예정표, 그리고 의문의 구멍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한지은이라고 짧게 인사를 건네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탁했고 모니터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눈등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들의 피로 너머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해 매일 수천만 원어치의 물건을 빼돌리고 있었고 그 흔적은 오직 숫자만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은은 안내받은 자리에 앉아 가장 먼저 최근 일주일간의 출고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화면 가득 쏟아지는 숫자들 사이로 기묘한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특정 시간대, 특정 라인에서만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데이터의 뒤틀림. 그것은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설계한 보이지 않는 미로와도 같았습니다. 영어로 된 전문 용어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지만 지은은 그것들을 한국어로 풀이하며
머릿속에서 거대한 입체 지도를 그려나갔습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결국 합계는 틀리기 마련이었죠. 그녀는 첫날부터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마우스를 움직였지만 그녀의 감각은 이미 12억 원이라는 거대한 증발의 시작점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창고는 그녀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닌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할 거대한 수사 현장이 되었습니다. 박만호 부장은 이튿날 아침부터 지은의 존재가 눈에 가시인 듯 사나운 기침을 내뱉으며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지은의 책상 위에 놓인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사본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비릿한 비웃음을 머금으며 그것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요즘은 대학 나온 애들도 이 바닥에서 1년을 못 버티는데 고작 고등학교 나온 여자애가 도대체 뭘 알겠느냐는 그의 말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에게 복잡한 전산 업무 대신 창고 구석에 쌓인 재고, 박스들의 수량을 일일이 세어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신입사원에게 주는 업무라기보다는 그녀를 현장의 소음과 먼지 속으로 밀어넣어 입을 막으려는 명백한 괴롭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묵묵히 안전모를 쓰고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창고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거대한 철제 선반 위에는 수천 개의 박스가 질서 정연하게 쌓여 있었지만 지은의 눈은 이미 그 질서 속에 숨겨진 부자연스러운 틈새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수첩 대신 머릿속에 각인된 입고 데이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산상으로 이 구역에 들어온 물건은 분명히 1243개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은이 창고의 폭과 높이 그리고 선반의 단수를 계산하며 훑어 내려간 실제 적재량은 9,800개에 불과했습니다. 443개의 상자가 마치 마법처럼 공기 중으로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지은은 창고 한편에서 박 부장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에게 물건의 선적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지만 그의 표정은 업무적인 대화라기엔 지나치게 비굴하고 다급해 보였습니다. 지은은 그가 전화를 끊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자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박스를 세는 척하며 몸을 낮췄습니다. 박 부장은 그녀의 등 뒤에서 혀를 차며 고졸이면 계약직답게 머리 쓸 생각 말고 몸이나 쓰라며 다시 한번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습니다. 지은은 대답 대신 속으로 사라진 443개의 행방을 12억 원이라는 거대한 구멍과 연결하며 조용히 숫자를 되새겼습니다. 지은에게 주어진 점심시간은 고작 20분에 불과했습니다. 식당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식은 밥을 입으로 밀어넣으며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보안 검문소를 지켜보았습니다. 센터를 드나드는 모든 트럭은 엄격한 검사를 거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지은의 예리한 눈에는 기묘한 규칙성이 보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 30분 보안업체 직원들이 교대하는 틈을 타 특정 번호판을 단 트럭 2대가 아무런 검수 없이 통과하고 있었죠. 그것은 마치 미리 약속된 신호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았습니다. 식당 구석에서는 정규직 직원들이 지은을 들으라는 듯 계약직의 무능함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고졸 학력으로 들어와서 숫자 하나 제대로 못 맞추는 주제에 왜 그리 창고를 돌아다니냐는 비아냥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지은은 묵묵히 숟가락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낙후된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는 그들의 수법이 입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식당에서도 왕처럼 군림하며 부하 직원들과 함께 고가의 일식집 예약에 대해 떠들고 있었습니다. 한 끼 식사에 웬만한 계약직 월급의 절반을 태우는
그의 호사스러움은 장부상에 기록된 수억 원의 적자와 기괴한 대조를 이루었죠. 지은은 그가 떨어뜨린 냅킨을 주우며 몸을 숙였습니다. 박 부장은 고맙다는 말 대신 더럽다는 듯 발로 냅킨을 밀어내며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계약 기간이나 채우고 나가라고 차갑게 뱉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구두에 묻은 흙이 일반적인 하역장이 아닌 근처 비밀 창고 부지의 붉은 황토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자 지은은 보안실 근처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파쇄되지 않은 채 버려진 몇 장의 전산 영수증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조각난 종이들 위에는 영문으로 된 수입 승인 번호들이 적혀 있었고 지은은 그것이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우회 수출을 위해 조작된 코드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누군가 영문 서류를 정교하게 위조하고 있다고 설명하여야 할 만큼 명백한 증거였지만 지금의 지은은 그저 박스를 옮기는 무기력한 여직원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이 조각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으며 자신을 감시하는 폐쇄회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향해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거대한 도둑질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단단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박 부장은 지은을 따로 불러 센터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재산보관동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곳은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캐캐 묵은 먼지가 쌓인 폐기 예정 물품 보관소였습니다. 박 부장은 비웃는 얼굴로 그곳에 쌓인 수천 개의 반품 박스를 오늘 안으로 전부 재분류하라는 도저히 불가능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옆에 있던 정규직 사원들이 낄낄거리며 지은을 비웃었고 한 사원은 그녀의 어깨를 툭 치며 고졸 수준에 딱 맞는 일이라며 조롱했습니다. 지은은 아무런 대꾸 없이 어두운 보관동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에게 이곳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지은은 먼지 쌓인 박스들을 하나씩 옮기며 겉면에 붙은 송장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폐기 대상 품목들이었지만 박스 하단에 찍힌 검수 도장의 모양이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그것은 정식 검수용 인장이 아닌 외부에서 정교하게 복제된 가짜 도장이었습니다. 지은은 회전식 전등 아래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장부와 실물을 대조했습니다. 장부상에는 불량으로 처리되어 폐기된 것으로 기록된 고가의 가전제품들이 실제로는 빈 상자에 벽돌이나 모래주머니가 채워진 채 이곳에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수억 원어치의 진짜 물건들은 이미 보안 검문소를 빠져나간 트럭에 실려 어딘가로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때 보관동의 낡은 철문이 열리며 박 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은이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려는 듯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재빨리 가짜 도장이 찍힌 박스를 구석으로 밀어넣고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 넘어진 척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부장은 넘어진 지은을 보며 혀를 차더니 이래서 배운 것 없는 것들은 몸 쓰는 일도 제대로 못한다며 가르침을 뱉었습니다. 그는 지은에게 영어로 된 물류 용어 하나도 제대로 못 읽는 주제에 여기서 뭘 찾겠느냐고 비아냥거렸고 지은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박 부장이 만족스러운 듯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지은은 어둠 속에서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그의 뒷모습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빌드업은 끝났고 이 거대한 연극의 막을 내릴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평온하던 물류센터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본사에서 예고 없이 특별감사팀이 내려온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박 부장은 평소와 달리 빳빳하게 다려진 정장을 챙겨 입고 입구에서부터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팀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장부를 완벽하게 조작해 두었기에 이번 감사만 무사히 넘기면 더 큰 자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으로 내려온 중년의 남성은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며 사무실 중앙에 놓인 육중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박 부장은 최신 전산 시스템의 우수성을 장황하게 덧붙이며 이번 분기 실적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사무실 구석에서 손님용 차를 나르던 지은은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감사가 시작되자 박 부장은 지은을 향해 매서운 눈총을 주며 어서 나가서 창고 정리나 마저 하라고 낮게 윽박질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나가는 대신 감사팀장의 뒤편으로 다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확인하시는 7번 데이터베이스의 실시간 입출고 로그는 하드웨어적인 경로, 우회로 인해 실제 재고와는 1만 2천 개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차분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순간 진공 상태가 된 듯 얼어붙었습니다. 박 부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고졸 계약직이 감히 어디서 아는 척이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감사팀장은 지은이 지목한 수치를 모니터에서 확인하고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현장 사원은 절대 알 수 없는 물류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설계 결함을 정확히 꿰뚫는 지적이었습니다. 감사팀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지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지은은 품 안에서 낡은 디스켓 한 장을 꺼내 감사팀장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 부장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지난 3년간의 이중 장부 원본과 비밀 창고로 빠져나간 트럭들의 일련 번호가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당황하며 그것은 악의적으로 조작된 가짜 파일이라고 횡설수설하며 변명하였지만 감사팀장은 지은을 향해 아주 정중한 태도로 혹시 이 시스템의 초기 설계 구조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지은은 대답 대신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자신은 그저 숫자의 앞뒤를 맞추는 것을 좋아하는 계약직일 뿐이라고 낮게 의조렸습니다. 박 부장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고 센터의 권력 지도는 이제 지은을 중심으로 기묘하게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이성을 잃은 듯 지은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이 계집애가 경쟁업체에서 보낸 산업 스파이라며 보안팀을 불러 당장 끌어내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감사팀장은 박 부장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한 표정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지은이 건넨 디스켓 속의 파일들은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서 오직 소수의 전문가만이 다룰 수 있다는 최상위 물류 설계 엔진인 오메가 시스템의 관리자 로그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기술력으로는 본사에서도 해석에 수일이 걸릴 법한 복잡한 암호화 체계가 지은의 손을 거쳐 아주 명료한 한국어로 정리되어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은은 소란스러운 사무실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감사가 진행되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감사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며 이 파일의 작성자가 누구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그저 평범한 서류 정리 중 발견한 백업본일 뿐이라고 답했지만 그 정교함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벽면에 걸린 센터 배치도 위로 지은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박 부장이 숨겨둔 비밀 통로의 위치를 암시하듯 장부상에 입고 시간이 새벽 3시에 집중된 특정 구역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박 부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휴게실 바로 뒤편의 가벽 너머였습니다. 박 부장은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자신의 범행이 만천하에 드러날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본사의 연줄인 상무에게 연락하려 휴대전화를 들었지만 감사팀장은 이미 모든 통신망이 차단되었다고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주머니 속에 작은 펜을 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볼펜이 아닌 본사 직속 전략기획실의 핵심 인력들에게만 지급되는 암호화 서명 장치였습니다. 그녀가 왜 고졸 계약직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 먼지 날리는 창고까지 내려왔는지, 그 거대한 이유의 실체가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비로소 자신이 건드린 대상이 단순한 사냥감이 아닌 자신을 파멸시키러 온 심판자임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부장의 비굴한 웃음이 경련으로 변해갈 무렵 사무실의 정적을 깨고 구석에 놓인 유선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본사의 실세이자 박 부장의 뒷배인 이상무였습니다. 그는 이미 상황을 보고받은 듯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욕설을 섞어가며 사태를 수습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박 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붙잡고 모든 것이 저 고졸 계약직 여자애의 농간이라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은 박 부장의 손에서 수화기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돌발 행동에 경악했지만 지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이 상무에게 현재 센터의 손실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본사 서버와의 데이터 동기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삽입된 백도어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한국어로 조목조목 짚어주었습니다. 이 상무는 수화기 너머에서 할 말을 잃은 듯 침묵했습니다. 지은은 덧붙여 지난달 상무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3억 원의 출처가 이곳 물류센터의 가공 매출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금융보안 용어를 사용해 설명하였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이제 박 부장뿐만 아니라 본사의 권력자까지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소용돌이로 변했습니다. 지은의 눈빛은 더 이상 가난에 찌든 계약직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팀장은 그녀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지은이 사용한 분석 기법이 본사에서도 단 3명만이 접근 권한을 가진 최상위 보안 프로토콜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의 진짜 정체가 무엇이기에 상무의 개인 비리까지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것인지 사무실 안에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박 부장을 향해 처음으로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 주머니에서 본사 전략 본부장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특별명령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곳의 모든 권한이 이제 한지은이라는 이름 앞으로 위임되었음을 알리는 서늘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이제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지은을 고졸이라 비웃으며 무시했던 정규직 사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 대신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고 지은의 곁을 지나갈 때마다 들리던 가시 돋친 농담들은 비릿한 침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지은은 그런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박 부장의 컴퓨터로 다가갔습니다. 박 부장은 어떻게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화면에는 이미 모든 접근 권한이 본사 직속으로 강제 회수되었다는 빨간 경고 문구만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차갑게 얼어붙은 박 부장의 손등 위로 시선의 무게를 실으며 시스템 전체에 걸린 보안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본사 전략실의 특수 승인 키가 필요하다고 차분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박 부장은 이제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리가 이토록 정교한 덫에 걸려 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지은은 감정 없는 기계처럼 그를 내려다보며 당신이 지난 3년간 빼돌린 12억 원의 행방은 이미 제3보관동의 은밀한 비밀 장부와 함께 모두 확보되었다고 나직이 으르렀습니다. 그 순간 센터의 거대한 철제 셔터들이 일제히 육중한 굉음을 내며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와의 모든 통로가 차단되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감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박 부장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이 상무의 개인 연락망마저 지은의 소나기에서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은은 사무실 중앙의 대형 상황판에 센터 전역의 실시간 재고 현황을 띄웠습니다. 그곳엔 그들이 숨겨온 수천 개의 구멍이 선명한 핏빛 숫자로 타오르고 있었고, 이제 이 거대한 창고는 박 부장의 사적인 왕국이 아닌 그의 죄를 심판하는 차가운 법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주머니에서 무전기를 꺼내어 대기 중이던 보안팀에게 진입 명령을 짧게 하달하였습니다. 물류센터의 거대한 철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이번에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 7대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본사법무팀 소속의 변호사들과 사법 경찰들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에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본사의 이 상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미 결번이 되었다는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그런 그를 냉담하게 바라보며 당신이 믿고 있던 그 상무 역시 30분 전 본사 주차장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고 한국어로 나직이 전해주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이닥친 본사 직원들은 지은을 보자마자 일제히 허리를 숙여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한지은 본부장이라는 호칭은 현장에 있던 모든 직원에게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고졸 계약직이라고 무시당하며 먼지 가득한 창고를 구르던 그녀의 진짜 정체는 본사 회장직 속의 전략기획 본부장이자 전 세계 물류망을 재설계한 천재적인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지은은 주머니에서 본사 정식 사원증을 꺼내 가슴에 달았습니다. 그 위에는 영어로 수석 전략가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지은은 이를 가리키며 이제 이 거대한 창고에서 벌어진 모든 범죄를 한 점의 의혹 없이 청소할 시간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박 부장은 지은의 발치를 붙잡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고작 계약직인 줄 알았다며 자기 밑에 있는 놈들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죠. 지은은 그런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당신이 뺏은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이곳에서 땀 흘려 일하는 수백 명 사원들의 정당한 대가였다고 일갈했습니다. 경찰들이 박 부장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순간 사무실 벽면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는 박 부장이 비밀 창고로 빼돌린 12억 원 상당의 물품 리스트가 실시간으로 출력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공포에 질려 자신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정규직 사원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분노를 넘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단호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은이 사무실 중앙의 메인 서버 앞에 서자 그녀를 비웃던 정규직 사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벽 쪽으로 붙어 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지은에게 고졸이라며 커피 심부름과 온갖 잡무를 떠넘겼던 김대리는 사색이 되어 온몸을 떨고 있었죠. 그는 지은의 눈을 피하며 박 부장의 강압에 어쩔 수 없었다고 사과문을 작성하겠다고 횡설수설하며 비굴하게 변명하였습니다. 지은은 그런 그를 향해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김대리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접속 기록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곳엔 그가 박 부장과 공모하여 허위 입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의 뒷돈을 챙긴 명백한 증거들이 붉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의 손가락은 자판 위를 마치 건반을 두드리듯 우아하고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복잡하게 꼬여있던 물류관리 시스템의 핵심 보안 코드를 전문 용어들을 동원해 설명하며 단 5분 만에 완전히 새로운 방어 체계로 재편하였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외부에서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지은은 김대리를 향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무시했던 그 고졸 학력의 직원이 지금 당신의 모든 범죄 이력을 본사 인사위원회로 전송하고 있다고 말이죠. 김대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파도가 그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내의 다른 직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방관이라는 이름 아래 박 부장의 횡포에 동조했던 이들은 지은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센터 전체의 실시간 재고 오차율을 0.0%로 맞추며 수천억 원 규모의 물류가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거대한 콘크리트 괴물 같던 물류센터를 단숨에 장악한 진정한 지배자의 풍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창고는 어둠의 소굴에서 벗어나 본사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 기지로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호송차의 붉은 경광등이 물류센터의 차가운 외벽을 일렁이며 박 부장과 그 일당들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한때 이곳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며 계약직들의 고열을 짜내던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은은 이제 센터 중앙의 높은 단상에 올라 모든 직원을 소집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를 향해 일제히 쏟아졌고 그 중에는 어제까지 그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며 비웃던 이들도 섞여 있었죠. 지은은 떨리는 마이크 대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물류의 가치는 장부상의 숫자가 아닌 현장에서 흘리는 사람의 정직한 땀방울에서 나온다고 본사의 핵심 가치를 인용하며 차분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지은의 손짓 한 번에 센터 전역의 대형 스피커에서는 그동안 박 부장 일당이 조작해왔던 초과 근무 수당과 미지급 성과급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만 명에 가까운 전 현직 인원들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정되며 억울하게 착취당했던 현장 사원들의 계좌로 정당한 보상이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단순한 징벌을 넘어 무너진 신뢰를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졸이라는 꼬리표가 누군가의 능력을 제한하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능력을 입증한 계약직 사원들 전원을 본부장 직권으로 정규직 전환 검토 대상에 올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현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터져나오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을 괴롭혔던 일부 정규직 사원들은 부끄러움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은은 그들의 비겁한 침묵을 일일이 꾸짖는 대신 앞으로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오직 정직한 노동뿐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그녀의 서늘한 정체는 이제 공포가 아닌 존경의 대상으로 바뀌어 있었고 2000년대 초반에 낡고 부패했던 물류 시스템은 지은이라는 거대한 해일에 휩쓸려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서버의 최종 승인 버튼을 눌렀고 화면에는 영문으로 작업 완료라는 문구가 떠오르며 이 거대한 전쟁의 종결을 알렸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물류센터 위로 차가운 새벽 안개를 걷어내며 붉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거대한 콘크리트 괴물은 이제야 비로소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품은 활기찬 일터로 그 모습을 바꾸고 있었죠. 지은은 정문 앞에 서서 자신이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이 거대한 창고를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때 묻은 면장갑 대신 본사 전략기획본부장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만년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 부장과 그 일당들이 사라진 빈자리는 이제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된 현장 사원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주머니 속에서 그동안 기록했던 낡은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이곳에서 마주쳤던 수많은 사람의 진심과 고통, 그리고 희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굳이 고졸 계약직이라는 가혹한 가면을 쓰고 이 먼지 날리는 현장으로 내려왔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본사의 화려한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는 숫자, 데이터만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는 현장에 살아있는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였죠. 지은은 차에 올라타기 전 자신을 배웅하러 나온 몇몇 계약직 사원들과 눈을 맞추며 가볍게 목례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은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가져온 변화가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는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사직서 대신 센터의 모든 시스템을 사람 중심으로 재설계하라는 본사 지침서를 마지막으로 전송하였다고 설명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숫자를 만드는 것은 결국 따뜻한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 거대한 창고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욕망을 채우는 사냥터가 아닙니다. 지은이 떠난 자리에는 정직한 땀방울이 배신당하지 않는다는 아주 평범하지만 강력한 진리가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숫자를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수많은 박 부장들이 존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화려한 거짓의 성은 결국 단 하나의 정직한 숫자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흘리고 있는 그 정직한 땀방울의 가치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언젠가 반드시 가장 빛나는 이름으로 당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은은 멀어지는 물류센터를 백미러로 바라보며 새로운 현장을 향해 조용히 차를 몰았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의가 필요한 또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짜로 쌓은 화려한 성벽은 결국 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성실함을 외면하는 듯해도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 인생의 가장 정직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정직이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오늘이 그 고귀한 노력만큼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친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 없으면 나가요. 여기가 자선단체입니까? 대낮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 한가운데서 큰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신임 물류혁신 본부장 박상호였습니다. 그는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하얀 사직서 봉투를 한지원의 발밑으로 거칠게 내팽개쳤지요.
바닥에 떨어진 봉투 위로 주변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지만 박상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만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한지원은 아무런 변명도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굴욕감에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지요.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들어 박상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소설을 읽다가 이미 결말을 다 알아버린 사람처럼, 혹은 거대한 비극의 시작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사람처럼요. 그 고요한 눈빛에 박상호는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박상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내던진 것이 단순한 계약직 직원의 사직서가 아니라 회사의 모든 수출입을 가능하게 하던 가장 중요한 설계도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불과 사흘 뒤 그는 이 순간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게 됩니다. 도대체 그녀가 가진 비밀은 무엇이었고 이 오만한 본부장의 운명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시청해 주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을 다해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인생의 큰 깨달음과 묵직한 전문성의 무게가 무엇인지 느끼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야기는 어느 무더운 여름날의 성진 정밀 사무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진 정밀 물류팀 사무실은 언제나 낡은 종이 냄새와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팩스 기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누런 서류 봉투들이 책상마다 산처럼 쌓여 있던 시절이었지요. 그 혼란의 중심에 한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32의 계약직 사원이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모든 수출입 흐름을 꿰뚫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컴퓨터 시스템이 고도화되지 않았기에 모든 변수는 결국 사람의 머리와 손끝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지원의 책상 위에는 항상 손때 묻은 청색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동남아시아 주요 항구의 비공식 통관 절차와 선박 회항 경로 15개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특히 베트남 하이퐁 항구의 복잡한 통관 로직 4단계는 오직 지원만이 풀어낼 수 있는 암호화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대형 컨테이너 10개가 현지 통관 지연으로 묶였다는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팀원들이 당황하며 영문 서류를 뒤적일 때 지원은 차분하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현지 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며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류상의 수치보다 중요한 건 현지의 기후와 관습,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라는 걸 지원은 몸으로 익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물류가 정상화되었다는 회신이 왔고 팀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원에게는 일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전문성의 공간에 거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서 물류혁신이라는 명목으로 내려온 신임 본부장 박상호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번쩍이는 구두 소리를 내며 지원의 책상을 훑쳤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주목한 건 지원이 방금까지 보고 있던 그 낡은 청색 수첩이었습니다. 박상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수첩을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이 구시대적인 쓰레기들은 다 뭡니까? ERP 시스템 도입한다고 본사 지침 내려간 거 못 들었어요? 지원은 고개를 들어 박상호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첩이 아니라 회사가 10년 넘게 쌓아온 실전 데이터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로만 세상을 보는 박상호에게 그것은 그저 당장 치워야 할 비효율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박상호 본부장의 이른바 물류혁신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임 일주일 만에
사무실의 모든 수기 장부를 폐기하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최신 물류관리 프로그램인 ERP 시스템을 도입했으니 이제 모든 것은 모니터 속의 숫자로만 증명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온도는 박상호의 차가운 숫자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원은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시스템의 허점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본부장님, 새로 도입된 시스템은 베트남 하이퐁, 항구의 우기철 침수 상황이나 현지 노조의 비공식적인 작업 중단 변수를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런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물류 비용이 순식간에 20% 이상 치솟을 수 있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현장에서 뼈저리게 익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상호는 지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코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지원의 책상 위에 놓인 청색 수첩을 낚아채더니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허공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한지원 씨, 당신 같은 사람들이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회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겁니다. 이런 너덜너덜한 종이 쪼가리에 적힌 게 무슨 데이터입니까? 이건 그냥 당신의 주관적인 기억일 뿐이에요. 박상호는 수첩을 단 한 페이지도 훑어보지 않은 채 사무실 구석에 놓인 쓰레기통 옆으로 툭 던져버렸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지원의 10년 세월이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주변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눈치를 보았고 무거운 정적이 사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상호는 책상을 탁 소리나게 치며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앞으로 ERP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정보는 정보가 아닙니다. 물류 비용 5% 절감을 위해 모든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박상호는 오만한 뒷모습을 보이며 본부장실로 사라졌습니다. 지원은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조용히 주워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는 그녀의 손길은 의외로 담담했지요. 화를 내기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박상호의 맹신이 머지않아 회사의 거대한 혈관을 막아버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일주일 후 지원이 우려했던 비극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현지의 갑작스러운 기습폭우로 하이퐁 항구의 통관 업무가 완전히 마비된 것이었지요. 박상호가 맹신하던 ERP 시스템은 현지의 돌발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했고 사무실 모니터에는 여전히 정상이라는 초록색 글자만 평온하게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0억 원 규모의 수출 물량이 항구 바닥에 묶여 매일 수천만 원의 연체료를 발생시키며 썩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지요. 당황한 박상호는 현지 대리인과 연락을 시도하며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보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현지의 복잡한 관습과 비공식 로직을 무시한 그의 강압적인 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는 지원이 경고했던 우기철 변수를 떠올렸지만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는 대신 분노의 화살을 엉뚱한 곳으로 돌렸습니다. 점심시간 직전 사람들이 북적이는 사무실 복도 한가운데서 박상호는 지원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의 손에는 미리 준비한 듯한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지요. 그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얼굴을 벌겋게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한지원 씨, 당신이 평소에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하고 시스템을 방해해서 일이 꼬인 거 아닙니까? 능력 없으면 나가요. 여기가 무슨 자선단체인 줄 압니까? 박상호는 말을 마침과 동시에 사직서 봉투를 지원의 발밑으로 사정없이 내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 위로 동료들의 경악 섞인 시선이 꽂혔습니다. 박상호는 씩씩거리며 그녀를 멸시하듯 쳐다보았지만 지원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상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은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용히 짐을 싸는 사람의 평온함에 가까웠습니다. 지원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낡은 청색 수첩과 개인 소지품을 챙겼습니다. 그녀가 회사를 나서는 뒷모습 위로 박상호의 오만한 고함은 여전히 복도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10년 넘게 자신의 손때가 묻은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청색 수첩 하나와 작은 화분, 그리고 몇 권의 전문 서적을 담은 상자는 의외로 가벼웠지요. 동료들은 박상호의 눈치를 보며 쉽게 다가오지 못했지만 그녀가 사무실 문을 나설 때 누군가 조용히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을 앞둔 본능적인 불안의 소리였습니다. 지원은 정문을 나서며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하이퐁 항구의 붉은 신호등이 선명하게 켜지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떠난 첫날, 박상호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지원의 빈자리를 보며 이제야 사무실이 현대적으로 깨끗해졌다며 큰 소리를 쳤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채 2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물류 대리점에서 다급한 팩스가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통관 서류 4단계 중 2번째 단계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여 모든 컨테이너가 압류될 위기라는 내용이었지요. 박상호는 자신만만하게 ERP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에는 알 수 없는 오류라는 영문 메시지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시스템은 규격화된 데이터만 읽을 줄 알았지 현지 세관원들의 변덕이나 기상 악화로 인한 비공식적인 통관, 경로 변경 같은 살아있는 정보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급해진 물류팀 대리가 박상호에게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본부장님, 한지원 씨가 관리하던 현지 연락망과 비공식 로직이 없으면 이 건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시간 1,000만 원 이상의 채설료가 쌓이고 있습니다. 박상호는 책상을 쾅 치며 화를 냈습니다. 시스템이 있는데 왜 사람이 필요합니까? 당장 매뉴얼 찾아봐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원의 머릿속과 그 낡은 청색 수첩에만 존재하던 10년의 실전 교본이었으니까요. 성진 정밀의 핵심 혈관이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원은 그 시각 집 근처 작은 공원에 앉아 10년 만에 찾아온 낯선 고요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떠난 지 일주일이 흐른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성진 정밀 물류팀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지요. 책상마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고 현지에서 날아온 항해 팩스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박상호 본부장이 장담하던 ERP 시스템은 여전히 먹통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데이터 불일치라는 빨간색 경고 문구만 가득했지요. 현지에서는 통관이 막혀 선박들이 회항할 위기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채설료는 이미 1억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박상호는 본부장실 문을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시스템이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까? 현지 담당자 당장 연결해요. 하지만 물류팀 대리는 울상이 되어 답할 뿐이었지요. 본부장님, 한지원 씨가 관리하던 비공식 루트가 아니면 하이퐁 항구의 세관원들은 아예 서류를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관습을 무시하고 기계적인 서류만 들이밀었던 대가가 지금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박상호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씩 깨달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원이 일부러 정보를 숨기고 나갔다며 그녀를 비난하기에 바빴지요. 한편 그 시각 지원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라이벌 기업인 미래 로지스의 정민우 대표가 앉아 있었지요. 정 대표는 업계에서 이미 소문이 자자했던 지원의 능력을 누구보다 먼저 꿰뚫어 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지원의 앞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정중히 내밀었습니다. 한지원 씨, 저희는 당신의 수첩에 담긴 가치가 얼마나 거대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당신만의 전문성을 저희와 함께 증명해 보시겠습니까? 정 대표의 목소리는 박상호의 고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위한 진짜 무대가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미래 로지스에서의 첫 출근 날, 한지원은 화려한 환영식 대신 조용히 물류 상황판 앞에 섰습니다. 정민우 대표는 그녀에게 본부장급 정권을 위임하며 팀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의 모든 동남아 물류 흐름은 한지원 본부장님의 판단을 따릅니다. 그 말에 팀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당시 업계에서는 최신 ERP 시스템이 정답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원은 개의치 않고 품속에서 낡은 청색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박상호가 쓰레기라 부르며 내던졌던 하지만 10년의 현장 지혜가 응축된 보물지도였습니다. 그 시각 미래 로지스 역시 베트남 하이퐁 항구의 물류 정체로 비상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기존 시스템상으로는 해결에 최소 2주일이 소요된다는 절망적인 보고가 올라온 상황이었지요. 지원은 차분하게 수첩을 펼쳐 현지 세관의 비공식 연락망과 자신만의 우회 경로를 가동했습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막힘없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시스템에 입력된 직항 노선은 잊으세요. 캄보디아 국경을 넘는 육로 우회로를 이용해 3단계 통관을 거치면 사흘 안에 물건을 뺄 수 있습니다. 팀원들은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지원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따라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주일이 걸릴 거라던 물량이 단 사흘 만에 무사히 통관을 마친 것이었지요. 이 과정에서 절감한 물류 비용만 무려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 대표는 활짝 웃으며 지원에게 진심 어린 신뢰를 보냈습니다. 한 본부장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현장은 그보다 더 정직하군요. 당신의 직관이 우리 회사를 살렸습니다. 지원은 묵묵히 수첩을 덮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수순인 성진 정밀의 필연적인 몰락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박상호 본부장은 여전히 모니터 속에 빨간 경고등과 싸우며 아무런 쓸모도 없는 명령만 내뱉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진정한 전문가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진 정밀의 사무실은 이제 더 이상 일하는 곳이 아니라 시한폭탄이 돌아가는 대기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최대 거래처 대한테크의 독촉 전화였지요. 대한테크는 핵심 부품의 선적 지연으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매시간 5억 원에 달하는 손실배상금을 청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박상호 본부장은 모니터 속의 ERP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쉴 새 없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분명 선적이 완료되었다고 뜨는데 정작 현지 항구에서는 배에 싣지도 못했다는 상반된 정보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박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산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데이터가 맞아요.
아니면 저 현지 놈들 말이 맞아요? 당장 시스템 점검하고 오류 잡아내란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계적인 전산이 아니라 현장의 생생한 변수를 읽지 못하는 박상호의 무지였습니다. 그때 물류팀의 막내 직원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본부장님, 예전에 한지원 씨가 있을 때는 이런 긴급 상황이 생기면 하이퐁 항구의 현지 담당자에게 바로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분들과의 비공식 연락처와 상황별 대응 방식이 전부 그 청색 수첩에 적혀 있었는데 말입니다. 박상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쓰레기통 옆으로 내던졌던 그 낡은 수첩이 지금 200억 원대 위기를 막을 유일한 마스터키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지요. 오만함이 불러온 대가는 이토록 참혹하고 무거웠습니다. 반면 미래 로지스의 분위기는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지원은 정민우 대표의 전폭적인 신뢰 아래 성진 정밀이 놓치고 있던 중소거래처들을 하나둘 흡수하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었지요. 그녀는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배송 업무를 넘어 각 항구의 특성과 현지 로직에 맞는 맞춤형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정 대표는 지원의 책상 위에 놓인 청색 수첩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 본부장님, 그 작은 수첩 하나가 우리 회사의 자산 가치를 수십 배는 올려주었군요. 당신을 모셔온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지원은 그 칭찬에 담긴 진심을 느끼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자신을 알아봐주는 곳에서 발휘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의 증명이라는 것을요. 성진 정밀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그날 회의실 안은 얼음장 같은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실액이 적힌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이사들의 서슬퍼런 시선은 모두 박상호 본부장에게 쏠렸지요. 박상호는 떨리는 손으로 ERP 시스템의 무결성을 주장하며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본부장님,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지 대리인들과의 소통에 일시적인 장애가 생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물류가 열흘 넘게 멈춰서면서 발생한 채설료와 거래처들의 연쇄적인 손해, 배상 청구액은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 이사가 책상을 내리치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단 한 명의 계약직 퇴사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니 이게 제정신으로 할 소리입니까? 박상호는 입을 굳게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한지원이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회사의 시스템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날 판이었으니까요. 반면 미래 로지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성진 정밀에서 이탈한 대형 거래처들을 차례로 흡수하며 업계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있었지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먼지 쌓인 책상 구석에서 홀로 수첩을 뒤적이는 계약직 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정민우 대표는 그녀에게 본부장이라는 직함과 함께 독자적인 물류 전략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정권을 부여했습니다. 지원은 자신의 청색 수첩에 담긴 하이퐁 로직과 동남아시아 각 항구의 특수성을 체계화하여 최첨단 시스템과 현장의 지혜가 완벽하게 조화되는 새로운 물류 플랫폼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미래 로지스의 물건을 맡겨야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성진 정밀의 거래처들은 하나둘 계약 파기를 선언하며 미래 로지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지요. 박상호는 매일 밤 자신의 오판을 저주하며 지원의 이름을 의조렸습니다.
그는 뒤늦게 지원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수신 거부라는 차가운 안내음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전문가의 가치를 숫자로만 재단하려 했던 오만한 본부장의 몰락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이 되어 성진 정밀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성진 정밀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통첩은 찬 바람이 몰아치던 초겨울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최대 거래처였던 대한테크가 물류마비로 인한 손실액 100억 원을 청구함과 동시에 공식적인 계약 파기를 선언한 것이었지요. 이 소식은 성진 정밀 전체를 거대한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사회는 즉각 박상호 본부장을 소환해 날카롭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숫자, 노름으로만 물류를 해결하려 했던 대가는 회사의 존폐를 가를 만큼 가혹했습니다. 당신이 내쫓은 그 여직원, 지금 미래 로지스에서 연봉 3배를 받고 본부장으로 일하며 우리 거래처를 다 뺏어가고 있다면서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려오세요. 아니면 당신의 해임은 물론이고 민사상 책임까지 묻겠습니다. 이사장의 서슬 퍼런 고함에 박상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결국 마지막 자존심을 모두 팽개친 채 미래 로지스로 향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능력 없으면 나가라고 소리치며 사직서를 던졌던 그 여자를 찾아가 비굴하게 구걸이라도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지요. 미래 로지스의 본사 로비는 성진 정밀의 침체된 분위기와는 딴판으로 생기와 활력이 넘쳤습니다. 박상호는 안내 데스크에서 한지원 본부장을 뵙고 싶다며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본부장님은 지금 대한테크와의 신규 물류 전략 회의 중이라 외부인을 뵐 수 없습니다. 박상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자신이 제 손으로 걷어찬 행운이 경쟁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으니까요. 박상호는 로비 한 구석에 주저앉아 지원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는 이제 그런 것을 신경 쓸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1시간 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지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초라한 계약직 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에 수십 명의 팀원을 거느린 업계 최고의 전문가다운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지요. 박상호는 체면도 잊은 채 그녀에게 달려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원 씨, 안희한 본부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시스템에만 눈이 멀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전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모시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구걸에 가까운 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상호는 미래 로지스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을 기세로 몸을 굽혔습니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원의 구두 끝을 붙잡으려는 듯 손을 뻗으며 처절하게 애걸복걸했지요. 한 본부장님, 제발 성진 정밀로 돌아와 주세요. 연봉은 원하는 만큼 드리고 본부장 자리도 보장하겠습니다. 당신이 없으니 회사가 100억 원대 소송에 휘말려 공중분해될 위기입니다. 박상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갈라져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복도 한복판에서 사직서를 내던지며 호통을 치던 그 오만한 기계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지원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보다는 오히려 깊은 연민이 느껴지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어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회사를 나갈 때 시스템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큰 소리 치셨죠? 하지만 ERP 시스템은 죽어있는 숫자를 읽을 뿐이지만
저는 그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의 마음과 현장의 공기를 읽습니다. 본부장님이 쓰레기라고 내던졌던 제 청색 수첩에는 하이퐁 항구 세관원들의 가족관계부터 우기철마다 바뀌는 비공식 물류 경로까지 1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건 전적으로 본부장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박상호는 입을 벌린 채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원은 비참하게 무너진 그를 뒤로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가 망해가는 건 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소모품으로 보고 현장의 전문성을 숫자로만 재단하려 했던 본부장님의 오만함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제 능력을 귀하게 여기는 곳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지원은 박상호를 차갑게 남겨둔 채 우아하게 뒤돌아섰습니다. 그날 오후 박상호는 성진 정밀 이사회로부터 즉각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그에게 100억 원대 손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공표했지요. 박상호는 비틀거리며 회사 정문을 나섰습니다. 자신이 지원을 내쫓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진 정밀의 몰락은 업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때 지역 물류의 중심이라 불리던 회사는 100억 원대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지요. 박상호 전 본부장은 모든 재산을 압류당한 채 업계에서 영구히 퇴출당했습니다. 그의 오만함이 부른 결과는 이토록 처참했습니다. 반면 한지원은 미래 로지스의 부사장으로 파격 승진하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낡은 청색 수첩은 이제 고도로 정밀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변환되어 회사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이퐁 항구의 복잡한 통관 로직 4단계는 이제 지원 프로세스라는 공식 명칭으로 불리며 전 직원이 반드시 학습해야 할 실전 교본이 되었지요. 미래 로지스의 창립 기념일이자 한지원의 독보적인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였지요. 지원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수많은 업계 귀빈의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정민우 대표는 그녀를 회사의 심장이자 최고의 전략가라 부르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며칠째 씻지도 못한 듯 낡은 양복을 입고 술 냄새를 풍기는 박상호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지요. 한 부사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그 비참한 외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요하고 당당한 시선으로 객석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박상호가 쓰레기라고 내던졌던 그녀의 전문성은 이제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업계의 표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축배를 들어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전문가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온 현장의 땀방울과 꺾이지 않는 자부심이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박상호가 보안 요원들에 의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순간 연회장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박수 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오만함의 종말과 묵묵히 제자리를 지킨 진정한 실력자의 승리가 교차하는 눈부신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한 소음이 잦아든 며칠 뒤 한지원은 다시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널찍한 원목 책상에 최신형 컴퓨터가 놓여 있었지만 그녀의 손길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은 여전히 낡고 모서리가 다른 청색 수첩이었습니다. 누군가는 1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보물지도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업계 전설의 실전 교본이라 칭송하는 그 수첩을 지원은 가만히 쓰다듬었지요. 창밖으로는 활기차게 돌아가는 항구의 전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컨테이너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그 풍경 속에 그녀가 30대를 바쳐 지켜온 정직한 땀방울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지원은 이제 자신의 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매주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물류 전략 강의에서 그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시스템의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입니다. 숫자는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지만 그 길을 실제로 걷게 해주는 건 현장의 사람들과 그들의 마음입니다. 데이터 뒤에 숨겨진 현장의 진실을 읽으세요. 그것이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의 자격입니다. 지원의 강의를 듣는 젊은 직원들의 눈빛은 예전의 박상호 본부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숫자의 편리함과 현장의 깊이를 동시에 존중할 줄 아는 새로운 세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박상호 전 본부장의 소식은 가끔 들려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실패를 시스템의 오류라 탓하며 뒷골목 술집을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지 못한 그를 생각하며 지원은 짧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만약 그가 그날 지원의 수첩 단 한 페이지라도 진지하게 들여다보았더라면 그의 운명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오만한 무시가 있었기에 지원은 자신의 가치를 더 선명하게 세상에 증명해 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누군가에게 당신의 소중한 노력이 숫자 몇 개로 재단당하거나 능력 없으면 나가라는 차가운 무시를 당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당신이 쌓아온 시간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현장에서 묵묵히 견디며 기록해온 그 경험은 훗날 그 누구도 함부로 뺏어갈 수 없는 당신만의 청색 수첩이 되어줄 것입니다.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세상 모든 한지원 씨들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친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